자, 이제 비트코인 그동안 쭉 한 달 넘게 쭉 살펴봤는데요. 대충 일단 이번 주까지 제가 볼 때는 떨어질 만큼 떨어지는 걸로 개인적으로 지금 느낌이 좀 오고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차트상에서도 흐름이 있지만 거시경제에서도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여기 보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깨진 건 별로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깨진 건 별로 없어요. 근데 순전히 큰 손들이 돈을 빼면서 비트코인에서 빼기 시작한 건데 이게 지지선 10만 달러를 넘어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던 기업들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고 빌린 돈에 빚 독촉이 들어오면서 유지하는 나가는 돈이 2배, 3배로 늘어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자기들이 들고 있는 유망한 주식, 채권 그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리는 애들이 생긴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지죠.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이 시장에 이 돈을 끌어가지고 주고 있던 주식시장까지 영향이 미치고 또 사모펀드한테서 돈을 끌어다 쓴 애들이 사방에서 지금 몇몇 회사들이 비트코인은 여기 밑에 위에서부터 지금 한 10만 달러 이때부터 지금 돈 모아가지고 들어갔던 회사들이 지금 다 나중내하고 현금을 못 구해서 연준의 영래포 시장까지 바짝바짝 말라고서 돈 구할 데가 없어갖고 시장에서 몇 군데가 지금 넘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큰 문제될 건 아닌데 워낙에 어디서 얼만큼 돈을 빌린 애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가 파악이 힘듭니다. 사모대출이 끼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형님 하고 연준에 SOS까지 청했다. 월가의 큰 대장들이 밑에 애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나봐요 형님. 그래가지고 연준이 이번 주에 나와가지고 리사 쿡 이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총재도 나오고 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얘기를 해줬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여기까지 지금 빠졌는데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어땠습니까? 예. 여기는 지금 상당히 예전에 이 지금 중간 단계에서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여기서 지금 다졌던 바닥이거든요. 요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히 찍자면 2년 전에 3년 전이죠. 여기 제일 3년 전에 한번 왔던 저점 2022년 11월 달에 찍었던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3년 동안 올라온 거에 피보나치 되돌림 68.2%를 딱 마침 또 찍는 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월가에서는 페드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이 위에서 산 애들도 털릴 만큼 털렸다. 그리고 시장의 불안감도 이번 주에 극에 달했다가 이제 연준도 나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그거를 목요일날 거기까지 딱 찍었죠. 찍고 일단 한번 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한번 볼까? 기가 막히네요. 그렇게 올랐어도 아직 5일선 위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이거 그러네. 5일선 위로 못 올라가고 있네. 야 이거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아니야. 어쨌든 그거는 이제 차트상의 얘기고 거시경제 쪽으로 아직은 더 털릴 얘기는 물론 뭐 다음 주에 운이 없어서 어디서 진짜 뻥뻥 터졌대더라. 큰 데가 제법 굵직한 데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에는 이제 정리될 만큼 정리된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 요거 하나 더 봅시다. 택도 없고요. 요거는 여기 일목균형표는 뭐 큰 의미가 없고. 자 그렇게 돼서 이미 지금 데드크로스 나가지고 전부 지금 역배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 났습니다. 51선과 200일선의 데드크로스는 이미 저번에 여기 이 중요한 지지선 무너지면서 났고 심지어 100일선과 200일선도 지금 엊그저께 역배열 나면서 완전히 지금 역배열이 됐어요. 200일, 100일, 51선이 다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지금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지금 13까지 떨어졌어요. 어마어마하죠. 바닥을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롱 포지션이 청산당하면서 더 많이 지금 밑에까지 이렇게 털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뭐 RSI는 바닥까지 지금 떨어졌고요. 지금 보면 이제 스톡 이 지수도 지금 바닥 찍고 MFI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지금 털린 만큼 털렸다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이제 이 정도 됐는데 한번 우리가 검산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글로 써왔습니다. 이번에 어떤 비트코인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비트코인은 펀더멘탈이 깨진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냥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버림받은 이유를 봅시다. 항상 말씀드렸죠? 금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그렇죠? 그런데 위기가 올 때 더 많이 날아갔어요. 10월 10일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다 버리고 주식도 다 버리는데 금만 안 버렸어요. 오히려 금과 은이 역사적 고점을 그때 넘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앞으로의 해지 비트코인이 지금 디지털 해지 자산이다.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10월 달에 셧다운 되니까 그래서 올라간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죠. 정말 큰 손들이 이제부터는 좀 차익 실현하고 버려야겠는데 맘먹고 10월 10일부터 나올 때부터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버리면서 빵빵 터지는 모습이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금은 오히려 제일 끝까지 잡고 있다가 10월 21일에나 한번 정리했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의 모든 사람이 눈 있는 사람은 다 귀가 있는 사람은 다 본 거예요. 10월 달에. 뚜렷하게 부각되는 금과 비트코인의 비교성이죠. 실질 내재 가치, 진정한 안전 해지 자산은 뭐냐. 자, 그러면은 이제 금이 계속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나오는데 뭐하러 비트코인을 들고 갑니까? 메리트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보세요. 금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11월 둘째 주, 셋째 주 시장이 저렇게 난리가 나고 비트코인이 난리가 나고 이번 주 목요일까지 뭐 2008년 이후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하루 만에 시장이 요동을 쳤다고 하잖아요. 엊그저께 목요일도. 근데 금만 어떻습니까?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 레간자 승차감도 좋았어요. 레간자 새로 안 나오나? 차 참 좋았는데. 4,000달러 위에서 톡톡톡 찍으면서 4,000달러 땅 밟으면서 이거 지지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거 보이죠? 좋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까지는 시장의 모든 화두가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비트코인 빠지고 시장이 출렁이면서 이유가 뭐지? 정신이 없었어요. 이제 좀 다음 주부터 정신이 돌아오면서 금, 은 얘기가 이제 슬슬 또 나와야 돼요. 은도 마찬가지죠. 보세요. 여기 지금 49.55달러하고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는 50달러, 헌티 형제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고 50달러. 딱 끊어갖고 보기 좋은 49.55달러고 50달러인데 거기서 보세요. 11월 둘째 주, 셋째 주 그렇게 난리가 나면서 사방에 그냥 요동을 치는데 은은 어떻습니까? 그때 떨어지나요? 어제까지? 두 주일 동안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여기 딱 보이시죠? 49.55달러하고 50달러 딱딱 지켜내면서 밟아갑니다. 금하고 똑같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뭡니까? 이 흐름이 나오면 일주일, 2주일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폭이 작아지면서 요거를 다지는 모습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다고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어요. 10월 10일부터. 그렇죠? 진짜 그렇게 가고 있죠? 이게 이제 뭐가 좋냐? 눈치 빠른 애들부터 보는 거예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여러 가지 엔비디아 히토류, 그 다음에 또 시장의 유동성 문제, 연준이 금리 하냐 안 하냐, 셧다운 앱스타인 파일, 요 모든 걸 보고서 흔들흔들 하면서 비트코인 쭉쭉 빠지고 주식시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데 어때요? 금과 은은 아주 적게 흔들리면서 제일 중요한 지지선 밑으로는 이 밑으로는 절대 안 떨어져라는 걸 보여주겠죠. 이게 이제 뭐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정신 차리면서 아이고 나 이때 당근에서 괜히 팔았네. 아이고 보니까 이거 지금 심상치가 않아. 여기서 계속 안 떨어지네.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떨어지네.
야, 그러면 앞으로 점점 2달, 석 달 뒤에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하면서 점점 했지라는 얘기가 시중에서 점점 많이 나오죠. 했지. 야, 여기서 쉬었다가 얘는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은데. 자, 이때 도망갔던 애들. 잠깐 금은이 오른다, 은이 오른다 하니까 뒤늦게 이제 상투 잡고 막 올라왔다가 뭔 일 던지니까 도망쳐 했던 애들도 다시 슬금슬금 돌아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중앙은행들이 뭐 다 털고 간다 어쩐다 하는 것도 이제 한 달, 2달 지나면서 아니다, 안 털고 안 도망간다, 오히려 금은에 더 많이 투자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 또 나오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 갑자기 금 얘기로 넘어갔네요. 비트코인 얘기 해보자면 금하고 너무 비교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비트코인이 새 시대의 기축통화가 된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언감생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그동안 올랐던 건 뭐다? 정치적 이벤트로 올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벤트가 7월 3일 날 지니어스 법안 통과되면서 거의 끝장 봤다. 그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나올 더 이상의 정치적 이벤트는 사실 딱 하나 남았다. 비트코인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그건 뭐다? 국가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 상당히 어렵다. 미국이 남미 같은 삼류 국가도 아니고 달러의 기축통화국인데 뭔 지금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트럼프하고 마가파가 괜히 한 거지. 경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걔네들도 실제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다는 건 사실 기대들도 이제 거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하고 측근들 아들들이 어떻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띄워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왜 그러죠? 말씀드린 것처럼 금하고 너무 비교돼. 그리고 트럼프가 아무리 끌어올려주겠다 해도 전 세계의 글로벌 큰손들이 끌어올리세요. 저는 싫습니다 하고 버리고 나가는 게 나왔잖아요. 10월 10일부터. 제일 크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트럼프 형님이 비트코인 끌어올려줄 거야. 그렇게 믿고 계세요. 어쨌든 전 세계는 그러든가 말든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니들끼리 좋아해라, 사랑해라 하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뭐 기축통화가 어쩌고 달러의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은 뭡니까? 비트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제는 확실히 구분을 좀 하자고요. 얼마 전까지 여름까지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 오르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올랐어요. 작년 11월부터. 이거는 뭐가 뛰니까 뭐 망둥어도 뭐가 뛴다고. AI가 처음 발전할 때 보세요. AI하고 상관없는 반도체 업체들도 다 떴어요. 그때는. AI가 뛰니까 그 옆에 어떤 비치는 후광 효과로 다 떴어요. AI 색깔을 입혀서 뭘 소프트웨어 개발한다 하면 다 떴어요. 기억나시죠? 하지만 작년부터 그런 애들은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지고 오직 AI를 팔아먹는, 하드웨어를 팔아먹는, 서버를 구축하는, 그걸로 지금 눈에 보이는 매출을 확실히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처럼 보이는 빅테크들, 걔네들만 살아났어요. 그리고 1년 지나니까 금년 여름부터는 뭡니까? 다 없어졌어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빼고 무조건 엔비디아하고 빅테크들, 데이터 센터 짓는 애들만, 걔네만 살아났어요. 데이터 센터로 돈 벌겠다 하는 애들만. 그렇죠? 그거마저도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는 데이터 센터 짓는 애들도 다 뺐어요. 빚어둬서 짓는 애들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정신 차리면서 콩깍지가 벗어지면서 폭이 좁아지죠? 똑같습니다.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밀겠다. 그건 스테이블 코인 얘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달러나 미국의 단기 국채 같은 걸로 연동이 돼가지고 가격의 변동이 거의 없어요. 변동이 있으면은 연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페그제가 깨져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해서 뭔 돈을 벌겠다고.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덕을 보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가지고 우리가 은행업을 하겠다는 기업들, 그 기업들이 앞으로 돈 벌겠는데, 그 기업에 투자해야겠는데, 그런 걸로 돈 버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그 뭐 스테이킹이라고 해요. 스테이블 코인을 맡겨놓고 거기서 어떤 뭐 수입이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지,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투자했는데 어제 1달러인데 내년에 100달러 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미국 달러하고 연동되지도 않아요. 가격은 지 맘대로 올라요. 지 맘대로 떨어졌다. 근데 괜히 트럼프가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암호화폐 수도로 만드는데 비트코인을 어디다 써먹나요, 여러분들? 어디다 써먹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써먹을 데가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써먹어요. 그걸로 결제도 하고 송금도 하고 이체도 하고 무역에도 쓰고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맞죠? 비트코인 어디다 써먹습니까? 가끔 어디 가면은 비트코인으로 차도 사고 솜사탕도 사고 뭐 과자도 살 수 있게 결제해 준다도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게 전 세계로 퍼지겠어요?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나면 뭐더러 비트코인으로 결제합니까? 날마다 가격이 왔다 갔다 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하지.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이 큰다는 거는 비트코인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실상. 비트코인이 같이 뜰 이유가 없어요. 네? 스테이블 코인을 키운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즉, 사실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그 미국 부채를 건전화하면서 달러 패권을 강화하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많은 수혜를 받는 곳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체들입니다. 투자하려면 거기다 투자해야 돼요. 그런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 업계의 미래는 밝지요. 밝은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은 담보가 있냐 없냐, 담보 가치로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생물종이에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그동안은 스테이블 코인이 오른다, 앞으로 미국 국가가 밀어준다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뛰니까 망동어도 같이 뛴 건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 후광 효과가 벗겨지게 된 시점이에요. 금하고 비교가 되기 시작했고, 글로벌 트럼프가 금을 그렇게 본이든 자의반 타의반 엄청나게 금을 띄워줬고, 전 세계가 다극화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중 갈등이 커지면서 패권이 변하고 기축통화 패권이 흔들리는 거 보면서 글로벌 큰손들이 점점 모든 자산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달러 자산 노출 비중을 줄이는데, 그 와중에 금과 은의 보유량은 점점 늘어가죠. 무섭게 오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11월 한 달만 봐도 가장 편해요. 금은 들고 있는 사람은. 뭔 일 일어났니? 별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떡실신했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라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이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역대급으로 이날 떨어졌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을 어떻게 가르냐인데, 이거를 또 15분봉으로 봅시다. 15분봉으로 보면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24시간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이게 엄청나게 떨어졌죠. 11월 21일까지 해서 11월 20일 저녁부터 11월 21일까지 이때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밤새 3% 이상 하락하면서 86,000달러까지 막 떨어지면서 이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고, 심지어 유명한 고래 중에 한 명인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2011년도부터, 이야, 인생 역전한 사람이죠. 2011년도 비트코인 초반부터 들고 있었던 엄청난 비트코인 거래자 고래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이번에 전량 털었답니다. 전량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팔았답니다. 이 떨어지는 와중에 점점 털면서 마지막까지 다 털고 나갔대요. 14년 동안 들고 있던 거를. 이 사람도 더 이상 비트코인이 여기서 100만 달러 간다고 안 보고 여기가 끝이라고 이 사람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8만 5천 달러 선을 넘으면 안 된다. 여기 지금 본 것처럼 제가 예전부터 그려놨던 피보나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고 돌던 여기까지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미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수많은 기업들이 놔주고 하면서 지금 다 터졌을 것이고, 현금을 못 구해서 좀비 상태가 돼가지고 억지로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을 것이고,
이제 거시경제나 국제정세를 봤을 때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한 차례 폭풍은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딱 걸렸어요. 다행이죠. 여기서 더 나가면 진짜 그때는 어디서 유동성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한번 걸렸고요. 지금 대규모 청산이 또 일어났다.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가 보려는 건 이 아저씨죠.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폭락을 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 그때 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너무 큰일이 일어났죠. 지금 11월 들어서. 자, 여기만 떨어져도 위험하다. 이때부터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좀 후달립니다. 제가 얘기를 한 게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10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11월 들어와서 여기까지 떨어지죠. 자,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밑으로 떨어지면 힘들어요. 근데 그냥 떨어졌죠.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지금 가격이 언제적 가격입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사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나갈 겁니다. 그 얘기 하기 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자, 이러면 앞으로 돈을 융통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미 기업 가치가 자기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그 시총보다도 줄어들었어요. 기업 주가가. 프리미엄이 완전히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런데 이 돈으로 지금까지 빌린 돈에 이자도 줘야 되고 배당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 모은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오르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있는 돈만 계속 빼먹으면서 언젠간 망합니다. 여기서 회복되려면 다시 올라야 돼요. 주가가 오르든지 비트코인이 오르든지. 자, 이제 벌써부터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봅시다. 스트래티지가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망해도 앞으로 6개월, 1년 뒤에도 계속 비트코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미 여기서 지금 충격을 많이 받았고 요거 앞으로 계속 메꿔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뭐 내년도에 이제 MSCI에서 MSCI 거기에서 지금 스트래티지 이 회사를 방출을 하겠다고 하죠.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기업 주식이 아니라 펀드예요. 펀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펀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MSCI 지수에 들어가는 나스닥에 들어가는 기업의 그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니네는 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에 비트코인에 사가지고 그 수익을 보고 있는 펀드잖아.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전에는 기업의 자격이었는데 점점 비트코인 비중이 많아지니까 그래요.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지금 앞으로는 특정 기업의 자산의 반절 이상 50% 이상이 암호화폐가 될 경우에 기업이 아닌 이것은 펀드로 간주해가지고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라고 10월 10일에 규정을 바꿨대요. 그래서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야, 10월 10일 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빠진 거 아니냐?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한 원인을 거기에서 찾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오르는 게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기업들 때문에 이 모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 없어도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오른 거지. 그 회사들이 앞으로 다 망하는 것도 아니고 MSCI 지수에서 제외가 돼가지고 어떤 회사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모으는 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패시브 인덱스 그 펀드에서 제외가 돼서 그래가지고 앞으로 걔네들이 비트코인 사모으기가 예전보다는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버려야겠다고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버리는 그런 시작이 이날 하루 만에 여기까지 버렸다. 그거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가장 큰 원인은 가장 큰 손들이 이때부터 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모르니까 자꾸 이게 이렇게 빠질 일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렇게 차익 실현을 갑자기 급하게 많이 할까? 아직도 모르니까 사방에서 뭔가 원인을 찾아보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겠죠. 자,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재무 전략에 변함이 없답니다. 아직까지 자기 회사는 무너지지 않는다. 배당이 충분하다.
1년마다 비트코인이 1.4%씩 올라도 70년 동안 그 이자를 낼 수가 있다. 아직 가지고 있는 돈으로.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MSCI 지수에서 자기네 회사 제외해도 상관없다. 충분히 우린 버틴다. 이렇게 지금 이번에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 1.4% 상승할 때 70년 동안 이 이자를 갚고 배당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연이 아니라 한 달 만에 몇 프로가 빠졌나요? 1.4%가 아니라 지금 27%, 30% 가까이 빠졌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벌써 30년 동안 올라갔고 배당 줄 게 까먹어졌다는 거죠. 이거 생각 잘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힘들어졌다. 앞으로 지금 이 가격이 비트코인이 다시 쭉 오르지 않으면 그때 말씀드린 대로 윗선에서 빌린 돈에 대해서 여기서부터는 자산의 담보 가치가 확 줄었기 때문에 이때 빌린 돈의 이자보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고점에서 샀을 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30%가 떨어졌으면 은행에 갚아야 되는 이자도 중도 상환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도 변동금리가 돼가지고 더 높은 이자를 내라고 해서 달마다 내야 되는 돈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아셨죠? 지금 그 충격을 이미 받은 상태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비트코인이 못 오르게 되면 돈을 어디서 끌어갖고 비트코인을 사갖고 지금 다시 끌어올리는 것도 당분간에 이제 그거 생각하기도 힘들겠죠. 여기서 충격 많이 받아서 심리적으로도 이미 충격 많이 받아서 이제 무서워서 그 짓도 못할 겁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공매도 맞고 지금 롱 포지션 청산 강제 청산 당하면서 밑으로 쭉쭉 떨어지는 거 이미 여기서 몇 번 경험했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얼마 넣어서 얼마 손해봤단 말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뭐 안 봐도 뻔하죠. 뭐 여기서 넣겠죠? 안 봐도 뻔하잖아요. 여기서 넣고 여기서 한 번 좀 더 넣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중요한 요 밑에 여기거든요. 여기서 한 번 넣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여기 차트로 봐도 월가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보면 87,000 무너지면 안 된다. 84,000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얼핏 기사들 보면 나오거든요. 걔네들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차트를. 가격이 똑같죠. 그래서 지금 스트래티지는 당장은 안 무너졌다. 당장은 안 무너졌는데 지금 여기서 빠르게 회복을 안 하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앞으로. 그 번 돈을 차익 실현해서 그 번 돈을 이 할아버지는 가져가지도 못하고 몇 달 동안 계속 이자 내고 원금 내고 하다가 그냥 망할 수도 있다.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만 해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재무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굉장히 사진이 재밌는 사진이 나왔어요.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사진이 뭔 사진인지 아십니까? AI가 그렸겠지만 이게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예전에 북극 탐험, 북극을 누가 공식적으로 먼저 정확한 북극 지점을 밟냐, 남극 지점을 밟냐 해가지고 북극 남극 탐험대가 있었어요. 요즘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세대에는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어요. 위인전. 세계 위인전, 뭐 조지 워싱턴, 링컨, 또 뭐 윈스턴 처칠, 다 군국주의, 제국주의에 별로 그렇게 평가받지 못할 놈인데 그것도 서양 애들이 자기네 나라가 위대하다는 그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그걸 위인전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아이들이 읽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윈스턴 처칠 엄청나게 위대하다 막 이러면서 읽으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그때 남극 탐험에서 최초로 남극점을 밟은 사람, 서양인 누구, 북극점을 밟은 사람, 그래서 탐험가들, 되게 그런 사람들 위인전도 어렸을 때 읽었어요. 아마 저하고 비슷한 세대분들 어렸을 때 읽은 기억들이 나실 겁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아문센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네. 아문센, 로알 아문센. 제 기억에는 아문센 씨가 남극도 세계 최초로 남극점을 밟아서 탐험을 했고 그 다음에 북극점을 탐험을 했던가 비행기를 타고 지나갔던가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북극 남극 탐험 아문센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뭐 미국 사람 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극점이. 근데 이것도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면 인터넷에서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겨요. 웃긴 게 뭐냐면 남극은 모르겠는데 북극에는 이미 에스키모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도 경도 방위상으로 북극점을 처음으로 밟은 인류는 밟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살고 있는 거는 에스키모족이에요. 그 이누아트족인가? 근데 서양 애들이 이 백인 우월주의 서양 애들이 그건 아니다.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공식 그 기록 체계상에서 인간이 거기에 확실하게 여기가 북극점이다 하면서 딱 검증을 통해서 깃발을 꽂고 앉은 것이 그게 인류의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이다 해서 자기 나라의 위상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서양 제국주의 애들이. 그래서 누가 북극점을 먼저 발견하고 땅을 밟냐. 이 달에 우주선이 가서 달에 깃발을 소련 국기를 꼽냐 미국 국기를 꼽냐 어이없죠. 지금 보면. 근데 그런 경쟁이 엄청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먼저 북극점을 찾아서 하냐. 근데 그때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거기 북극 그때 막 지금보다 얼음이 꽝꽝 얼어가지고 배가 가다가 이렇게 다 얼어붙고 내려가지고 그 눈보라 속에서 날씨 그 속에서 어디가 북극점인지 그 방위도 요즘 GPS가 아닌데 찾아가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미 사람들은 추위와 식량도 없어갖고 다 사람들 병이 생기고 얼마나 힘들어요.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죠. 근데 이제 포기 안 하고 가냐 마냐를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포기 안 하고 가면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비트코인 털고 나오면 그나마 살 수는 있어요. 지금 굉장히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선장의 입장으로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북극점을 찾아가야 돼요. 가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더라도. 근데 이것이 정말로 앞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미국의 북극을 정복한 사람이 누구지? 미국 탐험가 북극 로버트 에드윈 피어리라고 합니다. 로버트 피어리. 매슈 앤슨. 아 맞다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다시 오르게 되면 이 사람도 살아나고 북극점을 그 밟았던 위인전으로 역사의 기록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아까 그 미국의 이 발견했다고 했던 사람처럼 나중에 거기가 북극점이 아니고 사기를 쳤다는 게 드러나요. 오히려 그 밑에 그 조수였던 흑인이 제대로 북극점을 발견하고 거기를 탐험을 했는데 그 당시 인종차별 때문에 또 흑인이 한 거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딱 이 그림이 되게 재밌다. 그 당시 북극점을 발견한 것처럼 제대로 비트코인이 오르면 이 사람은 영웅이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지금 완전히 선원들이 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잘못된 북극점인데 북극점이라고 자기가 잘못된 신념을 갖고 탐험하고 와봤자 그것이 실수가 돼서 사기꾼이 되고 역사의 지탄을 받게 되는 북극점을 제대로 가지도 못해놓고 북극 찾았다고 우겼네 하고 딱 그런 상황에 지금 걸리는 거예요. 미국 탐험가 피어리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마이크로 스트리트 재무 상황을 지금 북극 탐험가의 어떤 거기에 지금 딱 비유를 해서 AI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상황이라 이거고요. 재밌는 거는 기업들도 지금 여기서 조금씩 줍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이 개미들이 주운 게 아니라 기관들이 이번에 주었다고 합니다. 금요일 이 마지막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금요일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거 밑으로 빠지려는 걸 받아갖고 먹은 것이 기관들이 먹었대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도 어느 정도 지금 패닉이 이번 주까지 연준이나 그런 데서 소식도 들어오고 자기들 월가에서 듣는 소리도 있고 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이쯤에는 비트코인 바닥 오브 바닥이니까 좀 들어가도 되겠다 하는 애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이더리움 같은 게 지금 나오죠. 지금 재무 기업들 미실현 손실이 굉장히 심화됐다. 심지어 25%에서 48%까지 손실을 봤다. 난리가 났다는 거죠. 지금 보십시다. 상위 10개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그 펀드식으로 해서 자기 회사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트레저리 기업들, 재무자산으로 짜는 재무전략 기업들 상위 10개 기업만 봐도 주간과 일일 수익률 모두에서 손실이 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특히 이제 이더리움 쪽이 심한 것 같아요. 이더리움 트레저리 기업들이.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연간 최고치에서 50%에서 80%까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동안 돈을 빌려가지고 이더리움을 사모으면서 수익을 봤는데 그거에 50에서 80%까지 지금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작살 났다는 거죠. 다 끝장났다는 거예요. 더불어 대부분 기업들의 주식 비율도 프리미엄도 1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앞으로 자기네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지도 못하게 생겼다. 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동안 돈 빌려서 이더리움 사가지고 봤던 이익에 이번에 상위 10개 기업 가장 잘 나간다 하는 기업들도 그동안 수익의 50에서 80%를 까먹었고 대부분의 이더리움 재무전략 기업들은 지금 좀비 상태가 돼서 돈을 끌어오지도 못하고 더 빠지면 나는 이런 식으로 더 빠지면은 나는 당장 부도 나는 거고 더 빠지진 않아도 앞으로 어디서 돈을 빌려서 이더리움 더 사지도 못하고 오르기만 기다리고 구조대 오기만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가 여기서 구조대가 안 오고 몇 개월 1년 쭉 가면 이자 비용만 내다가 시한부 인상으로 쪽나는 거고 자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 기업들이 다 이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보는 김에 오늘 리플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리플. 그리고 리플 CEO가 트럼프한테 가장 많은 돈을 대주면서 그동안 리플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백악관에서 초청 행사를 하면서 특별하게 신경 쓰고 살려줘서 가장 제가 정치 테마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동영상도 만들었었습니다. 금년 초에. 근데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떨어질 때 리플은 비교적 잘 버팁니다. 트럼프가 얘는 끝까지 방어해 주겠지라는 믿음이 개미들한테 있는 거고 더구나 리플이 최근에 리플 관련 현물 ETF인가 그것도 아마 이번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 기대감도 좀 있었고 하지만 결국 시장이 11월 어느 정도 리플은 11월 10일까지는 버티다가 11월 11일 이후로 이제 아까 얘기한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부터 쫙쫙 여기도 빠지죠.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예전에 그셔놨던 여기 리플도 똑같네요. 그러죠? 예전부터 리플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횡보하다가 빠졌는데 이게 이제 그 중요한 라인이고 이 밑으로 더 빠지면 답이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리플도 이번 주에 이 중요한 라인을 깼죠. 한번 떨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답이 없는 바닥까지 한번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플도 비트코인하고 똑같네요. 정말 털릴 때까지 털렸어요. 털릴 때까지 털렸는데 사실 뭐 끝장난 건 아니죠. 금융위기가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털리는 바닥까지 한번 찍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금요일날 목요일날까지 해서 바닥까지 한번 찍었어요. 비트코인도 바닥을 찍었고 이더리움은 여기네요. 이더리움은 여기 이 검은 선 밑에까지 한번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는데 이거 이더리움은 아까 보신 것처럼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 회복을 못할 수도 있겠네요. 이 밑에서 그냥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자, 재밌는 건 이겁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이렇게 계속 11월 들어와서 버렸는데 재밌는 건 아시아 시장에서는 미국만큼 흔들리지가 않았대요. 아시아 태평양 비트코인, 이더리움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가 미국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고 어느 정도 하방을 좀 받쳐줬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왜 미국하고 아시아 태평양하고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이 나왔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이번 주에 가격 움직임을 보면 미국은 꾸준한 하락이 나왔는데 유럽은 상대적으로 조정이 작게 나왔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오히려 낙폭을 만회하거나 일찍부터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미국 세션은 몇 시간씩 끊임없는 매도가 이어지는 반면 아시아는 다시 사들이는 현상이 시계처럼 반복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왜 그러냐? 일단 이런 지역별 매도 매수 차이가 나온 게 심리와 유동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 같다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은 주로 기관 투자자들, 고래 투자자들이죠. 개미들이 아니에요. 개미들은 그냥 속절없이 당하고 큰 손들이 다 던진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거시 지표를 봐요. 통화 정책을 봐요. 거시 경제를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관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죠? 아까 본 것처럼 어디선가 현금 융통을 못해갖고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고 막 던졌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의 특성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특히 이번 주에 신경 써서 봤던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그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유동성에 대한 우려로 미국은 열심히 미리부터 우리한테도 뭔 일 오기 전에 미리 던지자 하면서 설레발을 치는 게 이번 주에 꼭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자산 비중을 미국에서는 그렇게 계속 던지는 거고, 반면에 아시아 투자자들은 지금 뭐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을 미국 기업들처럼 비트코인 기업 우리나라 회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투자하면서 회사 주가도 올리겠습니다.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많이 있나요? 저렇게 큰 데가 있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이 떨어지면서 회사들이 부도가 나서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이 나와가지고 어디가 위험한가 막 그런 거 봐야 되는 그런 위험성은 없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게 이렇게 떨어질 일이 아닌데 하고 아시아에서는 받아먹는다 이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지표, 미국 달러에 대한 통화정책, 달러 비중 자산도 줄여야겠는데 그 다음에 기관 유동성, 야 현금이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미리 확보해야겠는데 그런 우려가 미국 시장만의 독특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 던졌다. 아시아에서는 야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지 하고 받아먹었다. 이런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재밌는 일 하나 있었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이번 주에 저렇게 떨어질 때 정말 자기도 받겠죠. 이렇게 지금 절대 여기서 지금 바닥이다, 살 때다, 지금이야말로 여기에 나와가지고 얘기들을 했어요. 톰 리씨도 나오고 아까 마이클 세일러 씨도 나오고 비트코인 관련자 다 나오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씨도 지금이 바닥이다, 살 때다. 이때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영차 끌어올리자. 다 비트코인 갖고 있고 비트코인 회사들한테 돈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장에 나가서 이런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다 뒷돈 받는 애들이죠. 아유 뭐 나도 비트코인 있어요. 나도 그러려고 해요 하고. 하지만 떴는데 떨어지죠. 여기서부터 톱님이 나와서 진짜 바닥인 것 같다. 하죠. 여기서 더 떨어지죠. 이제 말이 없어지죠. 조용해지죠.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여기까지 87,000, 84,000 무너지면 답이 없는데 겁이 나죠. 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번 주에 월화수목금 떨어질 때 상당히 많이 비트코인을 팔았더라. 우리 돈으로 30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팔았더라. 에이 돈도 많으시면서 뭐 30억 원 정도야 뭐 그러죠? 소소하게 팔았네. 맞죠? 왜 팔았냐? 사업 투자 목적이다. 이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대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뭐 저기 수술센터? 병원에 투자한 게 있으신가 봐요. 병원에 수술센터 2개 수술센터 거기에 좀 뭐 의료기도 좀 사고 의사들 월급도 주고 하려고 거기 투자하는 거하고 5개 광고판 사업에 투자한 게 있대요. 빌딩 위에다가 저기 광고판 하나 크게 몇 개 더 만들어 해서 돈이 좀 필요해서 33억 원 소소하네요. 아유 그 광고판 하나하고 수술센터 뭐 제대로 다 투자도 못 하겠네. 그렇죠? 뭐 별것도 아니네. 33억 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다음 내년에 낼 비과세 수익 세금 문제 때문에도 뭐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보다 하죠. 자, 재밌는 거는 기요사키가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15일이 언제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제가 보는 여기 맞죠? 여기에요. 여기 딱 나서 여기가 진짜 바닥일 거다. 자기들이 설마 이 밑으로 떨어지겠어? 여기 떨어지면은 안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야 여기까지 떨어지네. 아 큰일 났다. 근데 이 밑으로는 더 안 떨어지겠지 할 텐데죠. 15일 이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로버트 기요사키 씨가 자기 트위터에다 뭐라고 했냐? 자신은 비트코인을 절대 안 팔고 기다리고 있다. 이제 곧 세계에서 더 많은 부채 위기에 빠지는 세계가 돈 풀기가 시작되고 그때 금,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치는 하늘을 뚫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떨어져도 절대 팔지 않는다. 걱정 마라. 나를 믿어라. 이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비트코인을 이분도 던졌다. 팔지 않는다고 하더니.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은 두 달 전만 해도 방송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 두 달 전에 나와서 지난 9월 달에 비트코인 콜렉티브의 공동 창립자인 조던 워커가 진행하는 미국의 유명한 팟캐스트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내가 사실 비트코인에서 공부를 좀 늦게 했다. 솔직히 인정한다. 내가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신경을 안 썼는데 가만히 요새 보니까 특히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겠죠.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야 비트코인 이거 좀 사놔야겠다. 이거 괜찮은데 앞으로 금처럼 굉장히 유명한 해지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비트코인이 6,000달러일 때부터 조금씩 사모으기 시작했다. 근데 그때도 아주 눈꽃만치 샀다. 내가 금년에 정말 후회했다. 왜? 그때 왜 더 많이 안 샀을까? 지금도 왜 더 안 샀냐 이 바보야 라고 스스로를 책망한다고 말씀을 두 달 전에 나와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앞으로 금, 은, 비트코인도 뭔 일이 생겨갖고 한번 크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9월 달에 한 얘기예요. 하지만 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더 많이 매수할 것이다. 아, 내가 예전에 쌀 때 못 사갖고 한이 맺혔는데 만약 앞으로 비트코인, 금은 푹 떨어지면 나는 정말 하늘이 준 기회다 하고 열심히 사겠다라고 두 달 전에 그런 말을 하셨는데 자, 이번 주에 여기 떨어지니까 일단 돈이 필요해서 33억 원어치 팔았다고 합니다. 야, 33억 원이면 뭐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겠죠. 근데 로버트 기요사키 씨는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을까요? 얼마나 들고 있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하니까. 근데 두 달 전에 9월 달에 불과 두 달 전에 비트코인 얼마나 들고 있었냐고 팟캐스트에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실 그렇게 뒤늦게 알아서 내가 많이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싸지면 산다고 한 거야. 얼마나 들고 계신데요? 했더니 60개 들고 있다. 현 시세 기준 103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에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100억 원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33억 원 3분의 1 팔았네요. 상당히 많이 팔았네요. 3분의 1 급전이 필요해서. 아니 33억 원 다른데 돈이 없어요? 꼭 비트코인 팔아야 됐나? 이렇게 돈 융통하기 쉬우신 분이 다른 데서 빌려서 팔아도 됐을 텐데 할부로 차 안 사는 사람들 있죠. 현금으로 꼭 사는 사람들 있죠. 그런 마음이겠죠.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가상자산이 지금 올해 수익률이 미국 국채보다 부진하고요. 레이 달리오 씨가 자기도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 보유 중이다. 당연히 보유 중이겠죠. 이분은 지금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자기 포트폴리오가 지금 뭡니까? 헤지펀드,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고객들이 원하는 거 여러 가지를 지금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안 살 수는 없어요. 무조건 얼마 비중은 들고 가야 되는데 1%면은 굉장히 적게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기축통화나 준비통화 되기는 전략 뭐 자산 비축이든 기축통화든 절대 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 이번 주에 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뭐 블록체인이 안전하다 하지만 모든 해킹이 지금 다 뚫리고 있고요. 가장 검은 돈에 다 지금 범죄에 다 쓰이고 있고요.
해킹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뭐 하나도 지금 뭐 이점이 없어요, 사실. 예. 스테이블 코인만 나가는 거죠. 자, 이번에 전에도 한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내년에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의 CBDC가 있는데, 미국은 CBDC를 원하지 않고 민간 스테이블 코인으로 트럼프하고 베센트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전 세계는 달러 자산 비중을 줄이면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이 자기네 외환 시장도 어지럽힐까봐 서둘러서 트럼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기 나라의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 나라 통화하고 자기 나라 국채에 연결시켜서 만들고 있다. 유럽은 CBDC를 더 빨리 만들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도 CBDC를 가고 있지만 미국에 맞서서 러시아 루블하고 통화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고, 중국도 CBDC를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몇 년 전부터 만들어서 점점 넓혀가고 있고 국제무역에서도 쓰고 있는데, 미국이 뜬금없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로 전 세계 결제 무역 통화를 빠르게 지금 잠식해 가려고 하니까, 그걸로 자기네 외환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도 홍콩, 외국하고 자본이 연계되는 홍콩에 중국식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만들려고 하다가, 아 이거 위험한데 하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신경 쓰고 있고, 일본도 디지털 위안화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연결시킬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나라가 다 보면 뭐냐, 여기 인도도 나오는데 상호 보완형 2단계 구조로 간다. 결국 국가에서 모든 통화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디지털화, 현금 안 쓰고 디지털화 시키는데, 그것은 결국 지금 하는 통화체제 그대로 중앙은행과 시중에 4대 은행, 5대 은행이 해가지고 M2 통화량을 발행하면서 국가가,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금융을 통제할 수 있게 그거를 디지털 모양으로만 바꾸는 거죠. CBDC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외국하고 돈을 바꿔서 외국으로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국내 안에서만 쓰고 국내 안에 경제에 도는 거는 지금의 원화처럼 하면 돼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든. 하지만 이게 외국으로 환전을 해서 나가면서 돈이, 우리나라 돈이 외국으로 빨려 나가냐, 이거를 환율을 방어하냐 문제가 되는데, 이거를 지금 미국의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를 달러로 가장 먼저 선점하면서 쫙 침공을 해오고 있어요. 침공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연준이 발행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면 지금까지 시스템하고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뭐 월마트의 스테이블 코인, 어디 뭐 새로운 신생업체의 스테이블 코인 해가지고, 물론 스테이블 코인은 US 테더, 서클 몇 가지 정해진 스테이블 코인이죠. 문제는 그거를 발행하고 주관하는 업체들이 듣도 보도 못한 민간 기업이고 신생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마음대로 달러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달러로 우리 거 바꿔줄게, 지네 회사를 거쳐서 이러면서, 그 회사가 얼마든지 지 맘대로 국가의 통제를 안 받으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한국은행이 통제를 못하고 완전히 흔들리면서 사실 IMF 때처럼 흔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막자,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금년에 급하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년이 진짜 싸움이 되겠죠. 미국도 이제 법안을 만들면서 하나둘 늘려가고 있고, 이게 진짜 앞으로 어떤 싸움이 되냐, 내년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거를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다 자기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만들어 갖고 전 세계가 달러를 계속 더 많이 쓰게 만들어서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지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미국은 내년부터 그래서 더 많이 찍어내는 국채도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이 다 사가지고 국제 금리도 안정화를 시키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나라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각자만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CBDC를 동시에서 두 가지 이원화 체계로 가서 스테이블 코인도 CBDC 중앙은행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결국 국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한테 안 맡기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내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더 많이 찍어내는 달러와 국채를 연동시키니까 달러 국채가 더 많이 쓰이면서 기축통화가 될 거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신 것처럼 전 세계로 가기 전에
다른 나라들이 각자 방어벽을 자기들 나라만의 고유한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서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경제가 달러에 종속이 안 되게 하려고. 그리고 점점 다극화가 진행되면서 달러를 무역 결제에서 쓰는 비중을 줄이면서 달러 자산을 줄이려고 해요. 맞죠? 그러면은 아무리 미국의 달러하고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도 그 스테이블 코인을 어디다 이용을 합니까? 그걸로 밥 말아 먹습니까? 그걸로 무역에서 결제를 하고 물건 대금하고 이렇게 거기다 써먹어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을 써먹을 수 있지만 점점 지금도 뭐대로 달러로 결제를 하냐? 우리 중국하고 우리 중동하고 결제할 때는 니네 나라 돈 받고 우리도 우리 돈 받고 하자.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고 싶냐? 그럼 스테이블 코인 결제도 디지털화로 그렇게 하자라는 거지. 달러하고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점점 쓰지 말자라고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트럼프 생각하고 달라진다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 안에서라도 많이 사줄 거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그 수요만큼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줄 거다 생각을 하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들은 업체들은 돈이 어디서 나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1,000억 원어치를 발행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계획을 딱 짜죠. 1,000억 원을 어디서 모아요? 자기 돈 들고 오나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은행에서 돈 다 빌리죠. 은행에서 1,000억 원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해당되는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그걸로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시켜 발행해서 유통해서 이익을 남기겠다. 그런 식으로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미국 국채를 사는 돈은 어디서 나온다? 스테이블 코인 업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나와요. 결국 은행에서 나오는 돈이 시중에 유동성으로 퍼지는 건데 그 유동성을 그대로 가져다가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가져갈 뿐이다. 그래서 사실 생각만큼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스테이블 코인 업체가 늘어나도 여기 있던 떡을 열이 갖다 옮기는 거지 전체 파이가 크게 늘어나진 않는다. 해외에서 파이가 늘어나는데 해외에서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방어를 하려고 한다. 미국 내에서 많이 쓰는데 미국 업체들은 사실상 은행돈 갖다가 스테이블 달러를 사주는 거다.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그리고 전체 국채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해마다 엄청나게 몇 배로 증가해서 발전한다 해도 전체 국채 커버하는 양은 아주 미미하다. 앞으로 5년 안에도. 생각만큼 그렇게 안 가는데 왜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허점들이 있는데도 그리 밀고 나가냐? 깊게 생각을 안 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늘려가겠다라고 미국 마가파들이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가 작년부터 자기 캠프에 돈 갖다 주는 암호화폐 업체들 얘기를 듣고 그래 그리 가자 하고 밀어붙여 스타게이트 밀어붙이는 것처럼 밀어붙이는 거예요. 깊게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갈지. 그래서 내년에 지금은 달러하고 금하고 싸움이죠. 달러하고 금하고 싸움인데 내년에 이제 사실상 이 기축통화 패권 다극화 시대 탈달러 움직임의 싸움은 디지털 싸움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는 미국의 입장하고 그걸 막아서 자기들만의 디지털 방어벽을 가지겠다는 달러와 스테이블 코인 그 어떤 그런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그 CBDC 그런 싸움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로 힘이 없는 나라들 대표적인 게 키르기즈스탄 같은 국가가 우리도 달러 자본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키르기즈스탄 통화하고 키르기즈스탄 국채하고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써주겠어요. 외국 사람들이 키르기즈스탄하고 무역할 때 야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있어 디지털로 편하게 결제하자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 쓰지 말고 우리 거 쓰자 그런다고 해도 써주겠어요? 에이 니네 거는 조금 솔직히 좀 그렇다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정식으로 출시를 했어요. 키르기즈스탄에서 디지털 통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뒷받침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정부가 자기네 그 키르기즈스탄의 국채하고 연동도 되지만 키르기즈스탄이 들고 있는 금하고 같이 동시에 연동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경쟁력이 생긴다는 거죠. 야, 달러 환율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금 가격은 지금 앞으로 달러가 약해지겠니? 금이 올라가겠니? 결정해라.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 발행한 걸 쓸래? 우리 키르기즈스탄 스테이블 코인을 쓸래? 우리는 나중에 달러는 앞으로 점점 전 세계가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 국채 더 많이 찍어내면서 다국화가 진행되면서 달러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가 있어. 점점 앞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돈으로 결제받을래? 아니면은 우리 키르기즈스탄도 경제가 앞으로 더 망가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금하고 연동을 시켜서 언제든 금하고 바꿔줄 수 있어. 금 가격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냐 오를 것 같냐 판단은 네가 해라. 결국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상 달러와 금의 싸움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이것도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과 금의 싸움이 된다. 내년에 그런 모습으로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